크는 영양제가 있나요? 식약처에서 네.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허가를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키 크는 영양제가 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하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기본부터 일단 할까요? 성장의 기본부터. 성장의 기본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장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더 편한 팟캐스트 진행자 한잔하고 논문 읽는 약사 한잔약사 김성건입니다. 예, 오늘은 그 아이 건강과 관련해서 또 스페셜리스트 게스트를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약사님,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리즈 약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보람 약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리즈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박보람 약사입니다. 아, 추운데 또 여기까지 아우, 오시네요. 네네. 그럼요. 고생했죠. 끝나고 아, 있어, 또. 네, 아유,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보람 약사님께서 주로 인스타에서 그 아이들 영양제와 관련해서 정말 그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또 실제 또 약국에서 또 응용도 해보시고 네.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육아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들 영양제를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런 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영양제 먹여야 돼? 뭐 이런 부분들 말씀 많이 듣죠, 그죠? 맞아요. 영양제가 워낙 이제 종류가 많고 요즘에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어찌 보면은 챙겨줘야 될 부분들, 어떤 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걸 꼭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바로 면역 관련해서는 장 건강. 면역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잔병치레도 많고 뭐 알러지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많아서 그런 면역적으로 좀 챙겨주셔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는 또 성장이라는 게 또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쵸. 요즘에 성장 영양제 진짜 많이들 물어보세요. 할 말이 많은데. 키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 하여튼 뭐 오늘 뭐 하여튼 쭉쭉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네. 뭐 아까 면역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장,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면역이라고 하는 측면은 또 장 건강과 또 밀접한 관련이 되어 그렇죠. 있다. 그거에 관련된 어찌 보면은 영양제를 네. 조금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장 건강부터 얘기 장 한번 해보죠. 건강. 저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아이들에서 장 건강이 불편하다는 거는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쵸. 실제로 장 건강이 안 좋고 이러면은 뭐 체중도 빠질 거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다 보니까 복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맞아요.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영양 흡수, 뭐 면역, 심지어는 뭐 신경 발달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또 그쵸.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 또 이제 장에는 면역세포의 한 70%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자주 아프고 할 수 있고 이게 뭐 한 2020년 전후로 해서 뭐 자베 스펙트럼 증후군과 관련해 가지고 뭐 장과에 관련이 되어 있다. 그쵸. 아니면은 또 공교롭게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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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기사가. 오늘 기사가 나와서 제가 뽑아왔는데 이 논문이 오늘 나오면서 이 장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장내 미생물 곤충과 어찌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과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논문들을 분석을 해서요. 약간 의구심을 갖는 결과를 낳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쭉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제가 좀 찾아서 이제 보니까 일단은 장 관련해서 장 증상이 어찌 보면 장의 병리적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그런 경우도 더 많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인 아이들이 장의 병리적 증상이 많다. 그러니까 설사와 변비와 이런 부분들이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장내 마이크로브의 변화가 그러한 자폐와의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가는 여기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이 편안해야 아이들이 편안한 것까지는 맞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장에서 이제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장만 고친다고 해서 무슨 뭐 신경이 뭐 좋아 이런 건 아니지만 그쵸, 그쵸. 어찌 보면 그 충분 조건으로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모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장 건강 체크하는 것도 이제 생활 습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음. 우리 아이가 장이 건강한 상태인지, 변 보는 횟수, 그쵸. 뭐 변을 변의 보는 모양,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아침마다 배 아프다, 뭐 등원 거부. 저도 이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딸은 장은 건강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별로 저는 못 들어보긴 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집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배 아프단 말을 되게 자주 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 실제로. 네, 이제 소아과 아래 약국에 있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그냥 배가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이때 뭘 줘야 돼요? 뭘 먹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신경 쓰면 약간 속이 예, 좀 불편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난대요. 그래서 정말 유치원 가기 싫거나 학교나 학원 가기 싫을 때 애들이 진짜 배 아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꾀병이 아니라 본인은 그게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대책을 주시나요? 애들 한방 소화제들 중에서 네. 소화제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스활명수 키즈 부분이 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아이들이 이런 스트레스성 복통에 드셨을 때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리적인 릴렉스를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뭐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음. 저는 이제 아이들 어찌 보면 소아과 쪽 약국이 아니라서 어. 근데 확실히 성인용 소화제 같은 경우도 가스활명수가 있고 뭐 베나치오나 뭐 다른 여러 그쵸, 가지가 그쵸.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가스활명수 쪽은 약간 정장도 약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뭐 그게 조금 다른가요? 애들 소화제는 이게 생약 성분이라서 다 사실 조금씩 다르고 대부분은 그냥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언제든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백투를 쓰는 경우는 보통 설사를 동반한 그죠? 방금 정장 얘기하신 네. 것처럼 설사를 동반한 그런 복통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과민성이 이렇게 있는 애들 있죠. 갑자기 막 설사하거나 이럴 때는 오령산 같은 거 쓰시면 되게 좋아요. 항이오령산. 네. 그 이름 뭐죠? 올가. 아 맞아 올가. 이렇게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오. 올가가 되게 빠르게 잡아줘요. 저는 만성적으로 애들이 과민성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올가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용량의 반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스알명수 키즈랑 베나치오 키즈 쪽에는 약간 허브 뭐 약간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네. 있는 것이 있나 보죠. 이게 그 스트레스성 복통에는 가스활명수 키즈 쪽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제 베나치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소화불량 소화불량. 네 이럴 때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심리적인 어찌 보면 부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애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통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맞아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 소화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장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영양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요즘엔 안 먹이는 아이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먹는 아이들. 엄마들 보면 기본적으로 다 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하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챙기시더라고요. 네,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유산균이 편하니까 그냥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이제 먹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먹어도 잘 모르겠고 좋은지 모르겠다.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조금 제품을 고르실 때 제품을 고르는 눈을 조금 더 키워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거를 추천해 드리시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인종마다도 또 균종이 다르고 또 사람들이 먹는 거에 따라 다르고 성인들, 아이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 균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먹었을 때 되게 좋은데 내가 먹었을 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줄이려면 균주가 충분히 함량이 들어있는지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검증된 균주인지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그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는 이유가 뭐 변비 때문에 먹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연구가 많이 된 그런 균주가 많이 들어간 제품. 대표적으로 HN019라든지 조금 더 연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골라보시면 좋겠고 설사에는? 설사를 주로 한다. 이제 저는 요즘 되게 빠져있는 게 낙산균이거든요. 아, 낙산균. 네. 특히 일본에서는 이제 항생제 이후 설사에 미아리산 낙산균을 많이 처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하시면 낙산균 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낙산균이 이제 낙산이라고 하는 게
부티레이트죠. 그쵸.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네.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아니, 말씀하고 싶으신 거 같아가지고 토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낙상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티레이트인데요. 유익균이 대사를 시켜서 생산하는 애들이 이제 SCFA라고 해서 쇼체인 패리 엑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티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부티레이트라고 하는 낙산이 부티레이트예요. 그럼 낙산을 잘 생산을 해주는 균을 낙산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 장내 환경을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우리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언어 정도로 그러면서 걔네들이 들어가면 뭐 대사작용도 원활하게 해주고 소화비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대사작용.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주는데 어쨌든 낙상균에 요새 관심이 많으시다. 네. 우리나라 제품이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있습니다. 그 낙상균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산균의 목록에 안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그건 식품으로 되어 있죠, 지금. 네, 이거는 그러니까 유산균은 쉽게 말해서 젖산을 뿜는 애들이니까 이제 유산균이라고 부르고, 네,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인정되어 있는 건 지금 19종인가요? 맞아요. 19종. 우리 장에서 유익한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균 19종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낙상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최근에 저는 또 많이 꽂혀 있는 게 이게 프리바이오틱스. 그렇죠. 프리바이오틱스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프리바이오틱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요 용어가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서 움직이는 균인데 얘네들이 먹을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금붕어 키우면 금붕어 먹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에 어떤 음식을 먹어주냐에 따라서 어떤 균이 잘 자라냐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해주는 게 장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식사나 이런 걸로 사실 충분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제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플락토올리고당이랑 대표적으로 자일로올리고당 네, 두 그거 가지가 개가 대표적으로.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오히려 그 유익균의 밥이 된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산균 제품 같은 경우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조금 처음에 까다롭죠. 어려운 게 너무 네. 이제 조합이 많다 네, 보니까 맞아요. 대신에 프리바이오틱스는 저처럼 이제 한 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중간중간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술 먹거나 이렇게 뭐 해로운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을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유익균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만 잘 공급만 해주면, 물론 거기다가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양질의 유산균까지 같이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만 이렇게 지금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장내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장내 환경이면은 두 개를 같이 병행하거나 프리바이오틱스도 적정하게 이용을 하면은 아이들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를 제가 써보면 확실히 변비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 특히 아이들 경우는 변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수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먹는 게 야채, 채소 이런 걸 잘 안 먹기 때문에 변이 단단하고 토끼똥 누는 아이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써보면 굉장히 피드백이 빨라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근데 또 프리바이오틱스도 물도 많이 먹어야 된다. 네, 항상 말씀드리죠. 프리바이오틱스 드시면서 물 한 컵을 꼭 같이 마시게 해줘라. 그런 얘기 항상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친구들은 과민성 대장인 친구들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프리바이오틱스가 이제 과하게 발효돼서 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오히려 설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권하지 않고요. 저희 집에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좀 과민성 장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주머니에 효소 한 포, 올가 한 포 이렇게 챙겨가는 애예요. 초등학생인데. 아이고. 그래도 뭐. 그렇게 이제 엄마가 항상 먹였으니까 이렇게 먹고 나면 내 속이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정도로 이제 좀 과민한 친구라서. 근데 저희 아들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지 않은 유산균 오히려. 오히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도 그러면은 아드님이 맞는 거를 찾으셔서. 네, 맞아요. 맞아요. 비피도 쪽보다는 락토바실러스 쪽으로
이렇게 과민성 장을 설사. 위해 만들어진 예, 그런 제품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 아들은 먹이고 있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장이 건강해서 이 친구는 이제 락토랑 비피도 이렇게 고르게 잘 고르게 들어있는 들어요. 밸런스 있는 그런 제품으로 먹이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변비 쪽은 비피도박테리움 쪽이 조금 더 네, 좀 그쵸. 잘 받는 것 같고 네. 설사나 이렇게 민감한 잔 쪽은 락토가, 락토바실루스 그쵸. 쪽이 백억, 몇 마리 이런 균의 그런 보장 개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가요? 네, 보장률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장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수가 이미 몇 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한 방울 넣어줘서는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장 환경이 이미 묻어져 있는 상태라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100억만 보장해요. 100억 이상은 쓸 그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 적을 수가 없고요. 10억, 1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근데 또 신생아라든지 너무 연령대가 어리다든지 그러면 고함량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낙상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100억 많이 들어있는 제품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소량만 넣어도 얘네는 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또 별개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산균을 할 때 항상 뭐 살아가냐 마냐 하는데 보통은 두 가지 장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위산 장벽이 있고 두 번째는 담즙산. 네, 그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사균체를 먹게 되는 거죠. 주근균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럴 부분들이 있기 바에는. 때문에 예,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새는 아마 보시면 제품들이 그 정도는 다 스펙 갖고 있어요. 숫자는. 근데 약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균인가 이게 요새는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 건강을 했는데 제가 장 건강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냐면 어찌 보면 과거에는 소화를 했잖아요. 영양소를 흡수한다고 했는데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장이 면역기관인 거예요. 그쵸. 그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아이들의 한 축인 또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면역과 장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정리해보세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으신데, 지금 저한테 일부러 제가 와 있으니까 자꾸 토스를 하시는데,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이건 되게 식상한 멘트인데 장 주변에 70%의 면역세포들이 있다. 그러면 그 면역세포들과 장내 어찌 보면 유익균 간에 둘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의 언어가 포스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면역세포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역할을. 그러니까 장 건강이 제대로 올바로 서야지 어찌 보면은 아이들은 면역체계가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안정화가 덜 돼 있죠. 아직 덜 컸죠. 덜 컸죠. 들어오는 균을 막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로 뻗어나갈 때 그걸 그쵸. 또 억제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 건강을 잘 지켜야지 면역 건강을 잘 지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장이 그냥 이렇게 긴 관이 아니라 이렇게 벽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서 이 벽이 우리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이게 뚫려버리면 이게 무차별적으로 우리 몸으로 안 좋은 게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걸 좀 타이트하게 잘 땅땅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말씀하신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러니까 뭐 젖산이라든지 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 유익균이고, 이 유익균이 잘 자라게 잘 만들도록 해주는 게 또 프리바이오틱스고, 그래서 이렇게 장 건강을 잘 지켜주셔야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든 이런 걸 잘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 누수증후군 말씀하셨던 그 장의 밀착 연접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무차별적으로 유해균이나 독소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죠. 아, 그쵸. 그죠? 네, 성인들이 성인. 사실 더 더 많아요. 많아요. 그죠. 술 그만 먹어야 되는데. 면역 일단은 장 건강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앞서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산균이든 프리바이오틱스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 건강을 잘 살펴줘야지 면역 건강도 잘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신경 발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니까 성장도 더 잘 되게 맞습니다. 되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면역과 관련해서 수면도 있을 거고 또 너무 중요하죠. 어떤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수면 너무 중요한 게 저는 아이가 약간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하면 이제 뭐 챙겨주는 영양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재워요. 무조건 재워요. 그냥 잠을 자는 와중에 우리 몸이 회복을 하고 이게 면역 세포들도 잘 싸우고 하는데 잠을 안 자면 조금 아플 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재워요. 무조건 재우고,
그 평상시에 잘 자요, 근데? 평상시에 잘 자요. 우리 평상시에 또 정말 안 잘 자요.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애들이 확실히 컨디션도 좋고, 좋고. 공부하는데도 아유, 마찬가지고 그럼 성인도 건강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잠 못 자면 뭐 힘들죠. 장사가 없죠. 장사가 없죠. 그래서 잠은 꼭 잘 자야 잘 된다. 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햇빛 보고 하는 것도 이제 비타민 D 합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타민 D는 좀 영양제로 챙겨 두셨으면 일조량도 일조량이지만 실내 활동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부분 실내 활동이 많아졌고. 운동도 실내에서 많이 해요. 맞아요. 태권도 학원, 뭐 그러니까요. 줄넘기 학원 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잖아요. 뭐 영어 뭐 하여튼 아이들이 밖에서 이게 햇빛을 볼 시간이 별로 볼 없는 시간이 것 없어. 같아요. 그죠? 그냥 영양제 딱 한 개만 먹으면 뭐 먹일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약사님들 다 비타민 D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비타민 D는 그 정도로 좀 중요한 영양소인데 많이 부족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좀 강조하는 영양소인 것 같아요. 비타민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비타민 D는 조금 하프 비타민이죠. 그죠? 하프 비타민. 하프 비타민. 왜 하프 비타민이냐면 하프 원래 비타민. 오리지널로 했을 때는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합성은 안 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를 비타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노시톨이 예전에 비타민 B8인가 그랬어요. 근데 비타민 B8이 없죠. 빈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갔다가 이노시톨이었구나. 이노시톨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비타민 D는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합성이 됩니다. 되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려면 UV가 A, B, C가 있어요. 근데 B를 맞아야 돼요. UVB. UVC는 우리가 오존층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가장 강한 거고 UVA는 가장 약한 거고 이게 햇빛이 한 95% 정도 하는데 UVB는 5%지만 얘가 의외로 강력하죠. 세서 이거를 오래 받고 있으면 화상을 입는단 말이죠. 피부에 일광 화상을 입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일부 합성은 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실내 활동도 많아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비타민 D는 꼭 섭취해야 될. 그럼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비타민 D? 비타민 D요? 그 호르몬 얘기를 답을 하는 일이 못했네. 너무 많은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네, 답을 그래서 못했네. 호르몬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호르몬 이제 거구나. 나와야 되는데 답을 못했네. 제가 이게 답을 요새 못했네. 구조적으로 콜레스테롤이랑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물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가진 게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콜티졸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뭐 성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물질들이 대부분 다 콜레스테롤 구조인데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비타민이지만 약간 호르몬처럼 취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 좀 정리해 주시죠. 비타민 D 역할 뭘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비타민 D 일단 면역. 우리가 지금 아니죠. 제일 면역에 대한 먼저는 제일 중요한 뼈 거죠. 건강? 그렇죠. 뼈? 타주셔야지. 정말 뼈 순서를 또 논하시네. 순서를. 아니 면역 얘기하고 있으니까 면역, 뼈. 근데 뼈 때문에 사실 애들 되게 많이 먹이기도 해요. 저희 아들이 키가 작아서 이제 성장 클리닉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피 뽑아서 비타민 D 수치 검사부터 하거든요. 비타민 D를 왜 먹어야 되는지 엄마들이 잘 모르다가도 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거 피 검사를 하고 나면 비타민 D 챙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타민 D는 이제 장에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뼈 성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지만 엄마들도 챙겨야 되는 게 이제 갱년기 때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어른들도 챙기셔야 되는 게 일단 1순위가 뼈 건강. 그럼 면역 얘기. 우리 면역계를 좀 조절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비염 관련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비타민 D를 강조했었는데 예전에 비염 학회 같은 데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교수님, 박사님이 이제 강의하셨고 약사들이 앉아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할 때 비염이 되게 심한 사람이 와서 영양제를 어떤 걸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얘기하실 거예요? 했을 때 당연히 비타민 D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염이 좀 심한 사람들에게 영양제를 추천한다면 1순위로 나는 비타민 D를 추천하겠다. 그 정도로 연구된 논문이 많고 많이 줬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거를 본인이 많이 경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확신이 생겨서 비염 상담할 때는 제가 비타민 D 꼭 권하고 그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좀 유지를 해 주셔야 아이들 면역에도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자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대사 쪽으로 영향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 비만이 돼서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비타민 D가 지방세포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이 비타민 D의 결핍이 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빠져서 여러 성인병, 뭐 당뇨, 이상지질혈증, 뭐 고혈압 이런 부분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 애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어른들도. 예. 그러면 용량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비타민 D는 솔직히 용량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우리 약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히 오늘 주제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네. 어찌 보면 용량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는지. 저는 2000IU를 기준으로 해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용량은 굉장히 좀 낮죠? 적은, 네. 예, 적은 편인데 제가 아까 찾은 자료가 뭐냐면 미국 국립의학 아카데미 네. 여기에서 이제 권장하는 용량 만 1세에서 3세가 되면 2500IU 정도. 2,500이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그쵸. 그래서 만 4세에서 8세가 되면 3000IU. 그리고 9세 이상, 이제 만이에요. 만 나이 9세 이상 성인 포함해서 하루에 4000IU 정도 4,000.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이제 2000IU 두 알 먹으라 하면 진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시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준에 좀 적정선을 찾자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2000IU 정도. 근데 초등학교 미만이다 하면 1000에서 2000 사이.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요즘 비타민 D가 너무 맛있게 나오니까 맞아요. 애들이 한 번에 2알, 3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비타민 D는 아시다시피 얘네가 한 번에 3알 먹고 그러니까 이틀. 3일치를 한 번에 쉬고. 그냥 먹고 뒤에 이틀 쉬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영양제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일주일 단위 정도로는 그 이상은 권하지 않고요. 너무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너무 많아지니까 한 번에 너무 고함량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서 뭐 한 일주일 안쪽으로는 그렇게 드시는 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오메가3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메가3 그쵸. 예. 오메가3 좋아하시잖아요. 저요? 오메가3 많이 다음 좋아하시잖아요. 다음 편에 제가. 다음 편에.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메가3도 요새 맛있게 나오잖아요. 그쵸. 뭐라 그러죠? 추어블로. 추어블은 아닌데 이게 뭐라 그러죠? 카라멜처럼 나오잖아요. 구미? 그죠? 예. 구미 형태로. 오메가3가 아이들이 먹었을 때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메가3 상담을 하면서 식물성 오메가3만 주는 엄마들한테 항상 동물성 오메가3를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메가3는 보면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EPA 및 DHA라고 적혀 있는데 EPA랑 DHA 중에 식물성 오메가3에는 이제 DHA만 조금 고함량으로 들어있거든요. 얘네가 눈 건강, 뇌 발달 이런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오메가3를 줄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DHA만 들어있는 제품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EPA가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염증 생길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게 외식도 많이 하고 아이들 과자도 많이 먹고 과자에 들어있는 이제 나쁜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비염이나 이런 알레르기 질환 이런 것도 염증성 반응 때문에 과해질 수 있어서 EPA를 꼭 같이 섭취하도록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오메가3가 도와줄 수 있고 특히 염증과 관련해서는 EP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용량 기본적으로 한 1000ml 정도 1000mg 먹으면 정도. 네, 되지 EPA 않을까. 플러스 DHA DHA로 다 해서. 보통 EPA 및 DHA가 같이 들어있는 애들은 EPA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아이들 영양제 구미 쪽으로 가면 DHA가 조금 더 높고 EPA가 이제 뭐 한 6대4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영양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 DHA가 조금 더 많은 걸 먹겠어 그러면 그런 걸 드셔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는 뭐 비염이나 아토피, 알레르기 때문에 오메가3를 고함량으로 먹고 싶어 하면 EPA가 조금 더 들어있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EPA랑 DHA를 어쨌든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성장하면은 아까도 뭐 성조숙증도 있고 키 크는 영양제도 있잖아요. 조금 올드 패션이긴 해요, 그죠? 좀 오래되긴 했어. 나온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키 크는 영양제가 있나요? 아니 근데 나는 식약처에서 네.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허가를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키 크는 영양제가 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하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기본부터 일단 할까요? 성장의 기본부터. 성장의 기본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장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성장 영양제는 저는 양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세 가지는 무조건 챙겨야 된다. 비타민 DK. DK. 요즘엔 D랑 K가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많으니까 비타민 DK 하나,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하나, 그다음에 철분. 철분.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는 일단 성장의 기본 베이스 영양제로 깔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아까 앞서서도 면역에서도 아까 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비타민 D는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 K2가 나오고 있어요. K2 난리죠. 난리죠. 그럼 K2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미네랄, 네,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요거랑 이제 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K2가 원래 있었던 비타민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품에 비타민 K2라고 적어라 라고 인정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즘 비타민 K2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과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게 비타민 D면 이 흡수된 칼슘을 뼈에 갖다 붙이는 게 K2다.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K2가 또 뼈 성장에도 도움을 주지만 치아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뭐든지 튼튼하게 같은 그거잖아요. 뼈나 치아나. 그래서 좀 튼튼하게 짱짱하게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K2를 찾는데 K2만 단독으로 섭취하실 필요는 없고 D랑 K2가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그냥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뭐 인지능이나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2는 최근에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50 마이크로그램인가요? 그렇죠. 50 마이크로 정도면 정도면 충분하죠. 충분하게. 네. 그래서 충분해요. 보시고 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하루에 하나를 먹고 애는 이틀에 하나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솔직히 맞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요. 보통 비타민 K2 제품 성인 제품 같은 경우는 100 마이크로 정도 100 들어가 마이크로 있죠. 그리고 이제 D 5000 아이유 5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그래서 뭐 아이들은 뭐 이틀에 한 번씩 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미네랄이죠. 미네랄은 뭐 필수 미네랄이니까.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칼슘 젤리 다들 주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여러 미네랄이 있겠지만 네, 뭐 맞아요. 메이저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어떻게 아이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칼슘, 마그네슘 얘기하면 성장 관련해서는 이미 다 너무 알고 계셔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칼슘은 다들 잘 챙기시는데 이제 그 미량의 미네랄들도 저는 같이 좀 챙겨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뼈를 형성하는 게 딱 칼슘만 있어서 사실은 되는 게 아니에요. 칼슘에 마그네슘에 망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미네랄들이 같이 뼈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이 성장을 위해서 딱 칼슘만 단독으로 챙기시지는 말고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 그런 게 챙겨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이외에 다른 대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또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요즘 아이들이 되게 방방 떠 있는 경우가 많고 좀 흥분되는 자극을 많이 보잖아요. 영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애들 좀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게 또 마그네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칼슘만 단독으로 챙기지는 말아라. 그 얘기는 되게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칼슘만 주기보다는 우리 필수 미네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칼슘, 마그네슘, 뭐 아연, 면역의 아연, 항산화, 셀레늄, 망간, 구리, 뭐 크롬. 이런 뭐 크롬 말씀하신 대로 칼슘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을 골고루 적정량을 복용을 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도 미네랄이긴 한데 지금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딱 띄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철분. 우리의 철분. 철분에 대해서 좋아해가지고. 철분 좋아하시죠. 철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철분 되게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드린 이유가 미네랄 제품에 철분을 같이 넣진 않아요. 예, 따로 띄어서 놓기 때문에 일부러 또 따로 말씀드렸고 얘네들이 이제 같이 먹는 거를 또 싫어하시잖아요. 다들 흡수가 따로따로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품도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철분 같은 경우는 제가 먹기 시작한 지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약사가 되고 나서 진짜 영양제 효과를 봤다 처음으로 느낀 게 이제 철분이었어가지고 제가 철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먹이기 시작한 영양제가 철분이거든요. 이게 작고 힘이 없고 항상 창백하고 약간 그런 증상이 있었던 친구라서 저희 아들이
저녁만 되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저녁밥 안 먹기가 있어요. 잠자느라. 그래서 얘를 뭔가 체력을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해서 먹이기 시작한 게 이제 경옥고하고 철분인데 철분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철분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아. 철분 중독이 뭐 어떻고 검사 안 하고 먹으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검사하고 먹어야 되지 않아요? 뭐 검사 안 했는데 먹이라니 이거 뭐 약사 맞아? 막 이런 댓글도 받았거든요. 근데 철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미네랄이죠. 그런데 성장기가 되면 철분의 요구량이 되게 많이 늘어요. 성인보다 성장기 아이들이 철분 요구량이 더 높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막 성장하는 아이들은 피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얘네가 순환을 쫙쫙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철분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아이들은 되게 철분을 많이 안 먹잖아요. 섭취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 음식에 들어있는 양이 되게 적기도 하고 고기도 많이 애들 못 먹고 양도 적어서 그래서 이제 철분이 부족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철분을 권했을 때 또 철분을 아이들이 먹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분 같은 경우도 요새는 그 꼭 빈혈에만 먹는다, 뭐 아니, 전혀 여성들만 아니죠. 먹는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새는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고 신경 전달 물질에 어찌 보면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솔직히 신경적인 부분도 안정화시켜주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분이 부족한 아이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짜증이 많고 되게 신경질적이에요. 잠을 잘 안 자고. 잠을 잘 안 자고. 네. 아. 이게 악순환인 건데요. 맞아요. 잠을 잘 안 자니까 더 신경질적일 수도 있고 또 철분이 부족하니까 막 짜증이 많아지는 게 이게 결국엔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네. 연결되는 증상인데 대체적으로 잠을 깊이 못 잔다. 되게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다. 그리고 밥을 잘 안 먹는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철분 부족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솔직히 뭐 어느 정도 먹는다고 해도 뭐 과량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없죠. 거의. 네, 거의 없죠. 없고. 거의 없고. 하루 40mg 정도가 내외로. 이제 상한 섭취량이에요. 근데 아이들 영양제 같은 경우는 보통 12mg, 뭐 14mg 요 정도 용량이라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테마인 것 같은데요.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아까 뭐?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경옥고. 그렇죠. 우리 또 경옥고. 네, 면역과 아이들의 성장에 우리가 경옥고. 추천해줄 수 있는 어찌 보면은 한방제제입니다. 굉장히 그 한방제제 중에서 3대 명약으로 불리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그쵸. 경옥고. 또 우리 또 경옥고 좋아하죠. 좋아하시는 경옥고 좋아하죠. 네, 경옥고를 선택한 이유가 아까도 그 아드님 체력 때문에 네. 철분제와 함께 경옥고를 줬다고 했는데 네. 경옥고에 대해서도 좀 아이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경옥고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몰랐어요. 물론 어떻게 좋은 줄 어떻게 알아요? 경옥고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 네. 먹여야지 이랬던 건 아니고 이제 애들 아빠가 저희 남편도 약사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 아들이 너무 이렇고 저렇고 하니 나는 철분을 먹이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경옥고를 먹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되게 그런 얘기를 잘 하거든요. 네. 그러면 철분하고 경옥고를 같이 먹이자. 이렇게 해서 약간 보약 조합이 나온 건데 일반 약국에서 이제 판매하는 경옥고 반포씩 짜가지고 저희 아들을 먹였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체력이 확 올라온 게 느껴져요. 저녁에 잠을 거의 기절하듯이 자고 밥을 못 먹고 이랬던 애가 근데 저녁까지 체력이 점점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괜찮네? 하면서 이제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먼저 먹이고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먹은 건데 반응을 보시고 네, 먹었을 때 이제 저도 되게 좋았던 게 수족냉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원래는 갱년기 여성이나 뭐 노인분들 보약으로 그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 경옥고 뒷면의 용량을 보면 1세부터 용량이 적혀 있어요. 일반 의약품에 그렇게 용량이 딱 적혀 있다는 건 아가들이 먹어도 문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요. 아이들 중에 약간 비리비리한 친구들, 그래서 잔병치레가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먹었을 때 확실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얘네가 그 조합이 생지황, 복령, 인삼, 꿀인데요. 꿀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빠르게 올라오는 게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인삼이랑 생지황이 같이 있으니까 막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일반적으로 인삼이나 홍삼 못 먹는 친구들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해요.
왜냐면 생지황이 약간 차가운 성질의 생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지황이 중심인 그런 조합이라서 체질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옥고는 뭐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보약이잖아요. 장복하셔도 괜찮고. 장복하셔도 뭐 상관이 없고 음. 굉장히 안전한 의약품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몸이 약하다 하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좀 떨어진다 할 때는 그냥 매일 안 먹어도 돼요. 네, 그죠? 매일 안 매일 먹어도 괜찮아요. 돼요. 네. 좀 애가 피로하거나 솔직히 뭐 활동이 많았던가 이럴 때 조금 집중적으로 먹으셔도 맞아요, 되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매일 먹어도 되고 매일 네, 먹어도 저는 상관없고.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우리 애가 너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잔병치레가 많아서 경옥고로 제품을 먹이고 싶다 할 때는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시고 이제 그러고 나면 조금 올라오거든요. 체력이나 이런 게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간헐적으로 피로가 심할 때라든지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라든지 그럴 때만 간헐적으로 챙겨주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 박보람 약사님, 리지 약사님께서 진짜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는 영양제를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우선순위를 딱 정해드려요. 먼저 비타민 DK랑 장 건강은 무조건 챙겨라. 이게 이제 면역의 가장 기본 축이라서 두 가지는 무조건 챙겨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추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장에 조금 그런 미네랄, 나는 애가 너무 잔병치레가 많아. 그럼 이제 뭐 면역 제품 이런 식으로 추가로 새끼를 치는 거고 가장 메인 축은 그거죠. 장 건강, 비타민 D. 이렇게만 딱 두 가지만이라도 잘 챙겨주기. 제가 그래서 장 건강에 우리 애들 먹이는 거는 이게 이제 박사님 좋아하시는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얘를 선택한 이유가 얘가 프락토랑 자일로가 같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 예. 그 이중 기능성이거든요.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이랑 자일로 올리고당이 들어있고 거기에 뭐 갈락토 올리고당, 뭐 이눌린 이렇게 5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챙겨주고 있고 일단 맛이 되게 맛있잖아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달콤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있어서 애들이 잘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렇게 따로 챙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들은 과민성이어가지고 락토바실러스 위주로 좀 센시티브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요걸로 따로 챙겨주고 있고요. 저처럼 이제 그냥 평범한 장 밸런스가 필요한 분들은 파란색으로. 저희는 집에 변비는 없어요. 그래서 초록이는 없는데 변비가 또 심한 분들은 초록색으로 드시면 걔는 배변 원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균들만 모아놨어요. 요 브랜드에서 색깔별로 이렇게 네, 나눴나 보군요. 네. 그래서 3가지 색깔이 나와 있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장 환경에 맞게 먹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가장 기본인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제 브랜드인데요. 이제부터는 이거는 가장 기본인 게 비타민 DK. 요게 들어온 이후로는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비타민 D 먹었니? 잔소리 안 할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애들이 이제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하루 한 알씩. 저희 애들은 다 초등학생이어서 하루 한 알씩 먹고 저도 하루 한 알. 뭐 애들 아빠, 할머니 다 하루 한 알씩 기본적으로 온 가족 다 챙기고 있어요. 요거는 미네랄인데 칼슘, 마그네슘, 아연, 크롬, 망간, 셀레늄, 몰리브덴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이 한 번에 들어있는 종합 제품이에요. 그래서 칼슘을 따로 챙기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 이런 미네랄을 기본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옥고가 약국 경옥고를 먹였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너무 맛이 맛이 쓴맛이 좀 애들한테는 좀 쓸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들은 괜찮아요. 네, 쓴맛을 좋아하는데 어른은 애들한테 좀 쓸 괜찮은데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소분해야 돼. 되는데 단점이 뭐냐면 얘가 고다 보니까 윗부분은 액체가 많고 밑에는 이제 고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섞으면 용량이 균일하지 않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섞어야 되는 게 신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애들이 그냥 바쁠 때 쭉 짜서 먹이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용량에 맞게 경옥고 제품을 다시 식품으로 의약품은 아니고 식품으로 왜냐면 해서 용량이 반이기 때문에. 네, 용량이 반이라서 식품으로 해서 이제 나온 제품이고 이거는 저희 아들이 이제 뭐 친구 집에서 밤새 놀다 왔거나 그럼 본인이 그냥 하나씩 짜서 먹어요. 좋은 걸 아니까. 먹으면 좋다.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다 이걸 아니까 본인이 짜서 먹을 정도로 이제 맛이 좀 잘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철분제를 안 갖고 오셨네요. 네, 그랬네요. 철분제 빠뜨렸네요.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를 한마디 해주시죠. 이재 약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면 좋을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사이고 영양제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해 줄 수 있는 건 섭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잠 잘 자고.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면 돼요. 애들은. 그리고 잘 싸고. 잘 싸고. 네.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은 되게 건강한데 그래도 우리가 영양제를 챙겨주는 이유는 이게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못하는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를 주는 거지.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이 챙기다 보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을 항상 챙기시고 영양제도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기본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만 추가하시고 좀 특별히 우리 아이가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약사님과 상담하고 영양제 세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네. 아이 건강 저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스타에서는 리즈 약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보람 약사님과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리고 관련된 영양제들, 어떨 때 어떤 영양제를 추천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도 잘 해주셨고 아유, 오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예고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엄마 건강. 엄마 건강. 네. 이제 엄마가 건강해야지 아이도 아이도 건강하다. 건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젊은 엄마,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직후 뭐 이런 요 정도, 네. 이런 육아 초기 이런 정도까지의 범위를 두고 네. 우리가 한번 엄마 건강에 대해서도 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가 팟캐스트 오늘은 박보람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